네, 오늘 구국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조선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각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살펴볼 때 고구려의 사명 무엇이라고 해야 정확할까? 우리 민족의 방패의 역할을 했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구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44장 우리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4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대흉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총리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기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알고 계속 트릭을 부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막내 동생,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결국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이제는 베냐민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아이를 옥에 가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째 형 루벤, 둘째 시몬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이는 돌려보내고 저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이 태도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후에는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이 유다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약속했듯이 이 유다의 지파에서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2주 전에 사사기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다.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산지를 점령했을 때 그 모든 지역은, 그 남부 지역은 어디와 경계를 삼습니까? 애굽과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철통같이 이 남쪽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고구려 우리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신석기 시대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이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던 박물,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왔던 곳들입니다. 요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은요, 북경에서 4시간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천진, 북경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요 산해관으로 갑니다. 여기에만 몇 개 이렇게 발견된 게 있잖아요. 이게
진시황,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도 나라의 동쪽 경계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위나라, 조조가 이 삼국에 아주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순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순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기의 영토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 끝을 어디까지 오냐? 여기 산해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위에 안 올라가냐? 여러분들이 이게 평면 지도로 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입체 지도로 보면 요 산해관 바로 위부터는 이게 아주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기 그 산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가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 바닷가 쪽으로 길이 나 있고요. 이쪽에 이제 강물이 흘러요. 난하, 대릉하. 그래서 이게 이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자리입니다. 나중에는 오늘 이따가 후반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광개토 대왕이 중국 이 서쪽을 침략하는데 이쪽 루트도 있고요. 이거보다 그 위로 내려오는 루트도 있어요. 그런데 기마 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내려와서 이 중국 본토 서쪽 산서성 태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침략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역사를 이해할 때 중국사를 한번 들으시면 조금 편해요.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자 최초로 발견된 그 한자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된다래요? 갑골문. 예, 동물의 뼈에다가 점을 치고 숯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숯이 뜨거우니까 뼈가 쫙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그걸 보고 야, 이건 길하다, 이건 흉하다, 이건 길조다, 이거는 흉조다. 왕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다가 오늘 무슨 날에 무슨 점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한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옛날에는 은나라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역사가 조금 발전하면서 그 나라를 이제 상나라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주나라는 서쪽에 있을 때는 서주, 그 다음에 왕이 힘을 잃어가지고 이 제후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동쪽에 옮겨가서 살 때는 동주. 그런데 동주라고는 잘 안 불러.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분열되었던 시대를 합쳐서 진시황이 통일하자 진나라 이렇게 부르고 진시황이 폭정을 하고 나서 빨리 나라가 바뀌죠. 그래서 또 한 고조 유광이 나라를 이제 열고 그럴 때는 한나라, 그것도 전한, 후한 이렇게 하든지 서한, 동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우리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고시대 그 다음에 요게 지나면서 위진 남북조 혼란의 시대, 혼란 시대를 지나면 수나라, 당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10국 혼란의 시대가 또 왔다가 송나라, 몽고족의 원나라, 한족의 명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그래가지고 1911년 신의 혁명으로 왕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중화민국 이렇게 쓰고 1949년에 이제 모택동에 이 신중국이라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서주와 이 서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상나라가 있으면
그 넓은 땅에 다른 정치 세력이 없었겠느냐? 있지요. 그런데 서주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거예요. 서주 왕의 그 자식들을 분봉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나라를 이쪽을 다스려라, 너는 이쪽을 다스려라, 군대와 왕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세력들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 시대까지 가면 변화가 많이 있지만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초연제, 한위, 조나라 이렇게 이제 7나라들이 있다가 진시황의 진나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제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고조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영향이 다 미치지만 어디에는 그 제후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역사는 제후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 이 고조선을 중국 사람들이 기록해 놓을 때 고조선에는 이 제후국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수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수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책, 중국의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 고조선에 대한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 그 다음에 제왕운기라고 하는 그런 책들에 보면 그 제후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약 20개가 넘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전공하는 게 아니니까 외우실 건 없어요. 부여, 고죽국, 고죽, 백이숙제의 고죽, 고구려, 이해나라, 맹나라, 추, 기자, 진번, 낭랑, 임둔, 현도, 숙신, 청구, 양이, 양주, 발, 유, 옥저, 진, 비류, 행인, 개마, 개마고원할 때 개마, 구다, 조나, 주나, 삼한 이런 이름들이 중국 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기록들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1100년대 삼국사기, 1200년대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데 옛날 뭐 예를 들면 200년대, 300년대에도 한문이나 우리도 한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로 역사가 기록된 게 있었어요. 역사학자 이름도 나와요. 거칠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나라가 전란을 많이 겪다 보니 우리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어디다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기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없어지지 않는 중국 쪽의 정사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 없는 기록은 중국의 기록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그러한 발굴 자료도 좋은데 안타까운 거는 뭐 도자기가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도자기 밑에다가 이 도자기는 뭐 어느 나라 누가 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고학적인 자료도 나라의 전체 윤곽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작은 제후나라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조선이 비교적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쇠퇴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이제 사람들의 서로 문물 교류 혹은 지혜가 발달하면서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면 밭을 더 깊게 갈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돌로 무엇인가를 농사를 짓던 시간은
아주 긴 거죠. 그런데 철기가 나오면서 빨라지는 거예요. 청동기는 농기구로 쓰지를 못해요. 강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용품으로 청동기는 썼는데 이제 철기가 나오면서 농사 짓는 것에 혁신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땅을 많이 가지면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빈번해지는 거고 옛날 구체제로 있던 고조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쪽에서 한나라가 통일이 되고 전국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는 지네끼리 싸우니까 우리 이쪽 동북지역도 우리끼리 그냥 잘 발전하면 되는데 이게 통일 세력이 일어나면 얘네들도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한나라가 통일하면서 동쪽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조선이 거기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조선이 그 전쟁에 졌다 그래가지고 고조선 땅 전체가 한나라에 다 먹힌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할 만큼의 한나라의 무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산에 관해서 넘어와서 일정 부분만 차지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조선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제후국들, 거수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이 가장 유명한 거는 예를 들면 부여. 그 지금 흑룡강성, 길림성 이쪽 지역을 부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쪽.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사진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고조선의 휘하에 있던 나라들의 이름들을 좀 그 비슷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쪽에는 부여, 동부여, 조금 내려오면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지금 함경도 지역은 동옥저, 또 뭐 최씨, 낙랑국, 대방, 지금 강원도 지역은 동해, 백제, 저 경상도로 내려가면 신라, 그 다음에 금관, 가야, 그리고 이 서해안 쪽은 한나라, 삼한,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나라들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중국과 접경에 있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남쪽으로 애국과 접경을 이루던 것처럼 고조선은 필연적으로 이 동쪽, 우리 쪽에서 보면 서쪽 끝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그 동쪽, 거기랑 맞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계속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구려일까요? 왜 고구려예요? 예,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라스트 네임이 고씨예요. 그래서 고주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높을 고자를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구려를 미워해. 그랬더니 고구려라고 안 불러요. 역사 사서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높을 고자를 안 쓰고 아래 하자를 써. 하구려 이렇게도 불러요. 미워서 자기네가 못 이기거든.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또 고려, 왕건이 세운 918년에 왕건이 세운 고려가 있잖아요. 고려는 왜 고려예요? 왕씨는 왕건은 왕씨인데 우리는 고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구려의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썼더니 중국에서는 지금처럼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강했던 고구려나 918년 이후에 세워진 고려나 그 나라가 그 나라로 아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해요. 중국 쪽에서는 고려를 너무 무서워해요. 고려는 많이 쇠약해졌는데도 하여간 그러한 일이 있고요. AD 이제 서기 49년이 되면 고구려의 왕은 누구냐면 이름이 모본왕이에요. 그런데 이 모본왕 2년에 고구려가 어느 정도 강했냐 하면 이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니까 후한이 막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쪽을 막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 이 북경에서 더 내려가면 이쪽에 산서성 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막 침략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에서 오히려 고구려에다가 돈을 주고 야 여기는 우리에게 좀 돌려다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중국 길림성 지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처럼 사람이 서 있는 그런 사진처럼 그냥 허허벌판에 비석 하나 있었어요. 이 비석의 높이가 6m 20c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아주 보이지도 않는 거죠. 나중에는 이 비석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누각을 지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 1700자의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 조문들을 통해서 이것이 광개토 대왕비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중국에서는 호태왕비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많은 역사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광개토 대왕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1700자의 글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광개토 대왕은 우리는 북쪽으로만 땅을 넓혔다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신라가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왜나라가. 그랬더니 광개토 대왕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게 5만의 지원군을 보낸 것도 다른 역사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광개토 대왕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요 비석은 이거는 고구려가 이 한반도 중앙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지금 충주 쪽에 가면 중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의 이름은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고구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 한반도 저 신라 쪽까지 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동북 삼성 지역을 지금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 이 사람은 무려 장수왕은 이름이 왜 장수왕이에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광개토 대왕 광개 넓을 광 개척할 10개 흑토 그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인데요. 2000년 1월 1일, 2일, 3일 한국 KBS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3일 연속했던 특집극에서는 무엇을 고증을 했냐 하면 이 광개토 대왕이 실제로 기마부대를 이끌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숙신 이런 이제 말갈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를 치고 다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이 거란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본토, 이 아까 산서성 태원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는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이 안 믿었거든요. 야, 그 당시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리고 이쪽에는요, 이 대흥안령 산맥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태백산맥처럼 뾰족뾰족하고 기마부대가 넘을 수 없는 산맥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본 것만 아니까. 그런데 정작 KBS 역사 스페셜 팀이 1999년 7월 달부터 몇 차례 왔어요. 그래서 그곳을 답사를 해봤더니 산맥이 차도 올라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산이 커서 그렇지 이 산 자체가 뾰족뾰족해가지고 기마부대가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차들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맥이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북경 지역 내려와서 제가 통역을 그때 이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해관 2부까지 제가 이제 올라가서 그 팀들을 데리고 이제 북경 지역을 거쳐서 태안까지 어떻게 육로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 루트를 그렇게 찾아서 갔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확장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국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막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중국이 언제 통일이 되냐면 AD, 그러니까 서기 581년에 수나라가 통일이 돼요. 중원에서. 지금 낙양 이쪽 하남성 이쪽에서 통일이 되고 났더니 전체 세력을 아울러 가지고 이제 고구려 정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612년에 100만 대군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다음 장면들을 보여주시면 이제 고구려 지역으로 전쟁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나라와 있었던 두 번의 전쟁, 그 다음에 당나라 전쟁까지도 이제 어떤 지명에서는 그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수나라가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건 전투 인원만 100만은 아니고요. 보급 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공병부대, 뭐 병참부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렬이 엄청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인으로 일본의 주일 대사를 했던 라이샤오라고 하는 그 대사는 역사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개설서에 써놓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100만 명이 넘는 전쟁이 일어난 것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엄청난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다? 고구려가 이겼다. 우리는 뭐 이거에만 일단 집중을 하자고요. 고구려가 이거를 잘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도 손해는 막심했어요. 지금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요 청천강 평양 바로 위에까지 이 수나라의 우문술 이 사람들이 이끄는 별동대 30만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을지문덕이 이것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의 그 문학 작품 가운데 을지문덕의 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구려인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중국의 사서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수나라가요 이 전쟁을 치르고 수양제가 두 번을 전쟁을 치렀다가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전쟁은 서기 612년, 613년 두 번을 했는데 수나라는 언제 멸망하냐? 619년에 멸망을 해요. 통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구려를 정벌하려다가
이 수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병력을 동원했더니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나라에게 수나라가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는 당태종이 원래 자기 아버지 당고조를 설득을 해가지고 왕권을 쟁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민 당태종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우리나라 수양대군처럼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방원, 태종 이방원처럼 자기 형제들을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현무문의 난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밀어내면서 자기가 당나라 태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전쟁을 감행하는 거예요. 당태종이. 그럴 때는 그 당태종이 올 때 우리 고구려에서는 다음 장면 누가 이거를 막습니까? 고구려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이거를 막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연개소문. 그리고 이 변방에는 양만춘 장군이 있는데 이게 당태종이 이 안시성을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성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성을 이기고 지나가 버렸을 때 뒤에서 고구려가 또 공격하면 수나라처럼 우리도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철저히 이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시성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도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장면. 예, 우리 안시성이라고 하는 2018년 말에 나온 저 영화의 조인성이가 배우였고 그해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치노벨리, 우리도 그래서 똑같은 멘트 썼잖아요.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조인성의 대사거든. 제가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우린 저쪽은 안시성, 우리는 치노벨리성 이래가지고 이제 저 얼굴만 딱 바꿨잖아요. 제 얼굴이잖아요. 담임 목사 얼굴을 못 알아보세요? 조인성보다 내가 잘났는데 설교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네. 나 삐졌어. 예. 그런데 당나라가 결국 이 안시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태종이 이 양만춘이 쏜 활에 한쪽 눈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결국은 그들이 다 퇴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구려는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 연개소문 집안이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이제 연개소문이 대망리지 이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총리인데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정권 찬탈을 하고 이제 내분이 일어나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외부가 강해서 망할 때도 있지만 내부의 혼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런데 고구려가 이쪽 우리나라의 서쪽 변방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이 시기 동안 밑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중앙 집권 체제를 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백제는 외를 이 바다 건너 일본을 다스렸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천황 일가는 이 백제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제가 일본에 전달해 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나중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일본이 군대가 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충청남도 당진 앞바다를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백강구라 그랬어요. 백강구 전투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라에서 일본에서 왜 2만 명 3만 명의 왜군들이 와가지고 당나라랑 싸워주냐고. 이 일본은 백제는 우리 조상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강구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본이 사실은 이 당나라 소정방 군대에 집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백제가 완전히 결사대가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의자왕은 이름은 융인데 의자왕은 체포가 돼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요? 서안, 지금 섬서성, 중국의 서안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의자왕 집안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세력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신라는 지금 요 시대에 이제 장수왕이 죽은 이후에 신라는 계속 내적인 결속을 통해서 위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을 차지하면서 이제 당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나당연합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구려가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가 없었다면 이 북방의 호전적인 이민족들이라든가 그리고 이 수나라, 당나라의 통일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오는데 우리 민족이 과연 보존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고구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2000년 전 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 나라가 668년까지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구려가 멸망했지만 고구려 땅이 한순간에 다 중국게 된 게 아니다. 그 자리에는 또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 고구려의 유민들로 이루어진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세워져서 또 명맥을 유지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민족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는 자기의 책임을 다했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외웠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을 다 하셨던 거죠. 오늘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나 사명 없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아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